박지원 전 원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말을 전했고 박용진 의원도 말을 전했습니다. 요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원 정치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던데 김상현 평론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원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감이 많이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전원 정치라고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문재인 파리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세 분 모십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무섭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문자가 폭발합니다. 오늘도 여의도 타짜님들 기대한다는 이경희 님의 말씀이 계셨고 간만에 비님이 오시는데 정치쇼 청취자분들 파이팅입니다 하셨던 박종훈 님의 말씀도 계셨고 그리고 저의 여러분에 대한 부탁은 인터넷 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예, 저 휴대폰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요건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고릴라 유튜브 무료다 요것도 말씀드리는 건데 요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알림 설정까지. 일교차가 심해가지고요. 다들 조심하세요. 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앞서 저 일부에서 인터뷰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목가 안 좋으시다고 그러신 것 그러시더라고요. 같아요. 예. 요새 뭐 또 환기가 저 일교차가 심하고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님보다 반가운 빈님이 오시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광주까지 와야 되는데. 아, 그것도 왜 네, 나라님보다 반갑다고 그래요. 아니 왜냐면 한일 지금 정상하다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짜 그런가요? 뭘 또 예. 그런 식으로 하시냐. 추석 선물을 위한 노력의 시작입니까? 장성철 소장?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과연 추석 대통령실의 추석 선물은 장성철 소장이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저의 관심사. 자 신한국당 공채 1기. 예. 네, 한마디 치고 싶었는데 멈췄어. 타이밍이 늦었어요 지금. 네. 자 일단은 어제 있었던 거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소됐는데 검찰이 1차라고 표현했어요. 1차.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 보면은 예전에 선거법이 있으니까 두 번째 기소인데 요번에 저 대장동 의혹 사건 기소하면서 1차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이게 한 번 지금 더 한다는 얘기인가? 빠진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28억 약정하고 김용이 받았다고 하는 뭐 정치자금 8억 이 네. 부분은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수사를 보강을 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2차인지 네. 아니면은 뭐 백현동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건도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도 네. 2차, 3차 계속 있어요. 어.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복합된 것 같아요. 김상환 평론가 지금 네. 검찰 얘기는 그냥 우리 영화로 보면 투비 컨티뉴도 아니에요.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 얘기처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쌍방울이든 저 428로 뭔가 추가로 기소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기소가 될 거고 네. 그 전에 검찰에 또 체포동의안 또 예. 국회로 보낼 수도 있고 영장 치면서 예. 그럼 민주당은 또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그렇죠. 의원들도. 알고 있죠. 그럼 지금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또 친명 비용 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검찰의 행위는 상당히 무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겠고 예. 그렇지만 총선을 생각하면 예. 어쨌든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우위를 점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동안 역사와 조직을 위해서 희생적 결단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대부분 억울하면 다 살려줘요. 또 네. 역사와 국민은. 역사와 근데- 국민은 억울하면 살려준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런 두 마리 이제 토끼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 기소 후에 당원 80조를 당무위에 올려가지고 빠르게 재빠르게 발빠르게 야. 처리한 것은 비명계 입장에서는 약간 허를 찔렸다. 왜냐하면 네. 당원 80조 문제로 좀 약간 어느 정도 논쟁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를 뺏긴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라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 더더군다나 이 정부가 대일 정책을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굉장히 국면 전환에
어떤 기회를 줘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명계한테는 조금 난감한 상황. 뭐 이게 대충 분위기입니다. 그 윤석열 시장 보시기에는 어제 그 당원 80조를 발동해가지고 당원 80조 사망이구나. 예. 저 최고위원회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내린 거. 요건 어떻게 보세요? 뭐 예견됐던 거 예견됐던 아니겠습니까? 거다? 뭐 셀프 방탄 뭐 이런 프레임일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 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쭉 흐름은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출렁거리는 것 같지만은 그냥 뭐 검찰이 수사하고 뭐 방탄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차원이 아니라 그림 자체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니까 계속 하면은 뭐 또 똑같이 가서 별로 좋지 않은 고인물 형태로 가는 것이고 저는 뭐 민주당 지지율 좀 오르죠.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좀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반사 이익인 것이고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이 사법 처리에 대한 여론조사들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표들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그렇고 호남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흐름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어제 사실은 굉장히 전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전격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일각에서는 절차상 문제 있다 이거 제기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렇게 빠르게 해결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아니면은 김상현 평론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비명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했다 못했다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제가 법규라고 통상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법대로 하면은 바로 물러나야 되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기소는 돼 있는데 우리 논의해보자라는 상태를 계속 이어가면은 그거 자체가 정통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 당신이 현재 불법을 계속 쭉 저지르고 있는 상태야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당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왜냐면 혼란 상태를 자주 가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하는 게 그렇죠. 맞다.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지금 1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빨리 안 하면 그거 가지고 또 막 이야기가 막 이런애 저런애 막 혼란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란이 좀 있고 그런 거 없게 빠르게 가는 게 맞죠.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민주당 쪽이잖아. 근데 두 분이 바뀌었어 지금. 아니 비명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명계 입장에서 저는 이걸 끄집어냈어야 되지 않았나. 어떤 거? 아니 기소 곧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어떡할 거냐라는 식으로 좀 끄집어냈어야 되지 않았나. 장소조 부장은 아니, 왜 우셨어? 김상일 특보께서 또 근데 하면서 이게 맞아요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뿌리 내리게? 그렇죠. 본인 걱정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게 뿌리를 더 깊이 박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진짜? 네. 아니 저도 이게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사흘 전에 뭐 좀 논의도 하고 공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당일날 해서 당일날 저녁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였고 이거는 예외 사항이잖아요. 안 그래요? 정치 탄압 등 예외 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완전히 일반적인 사항으로 뭐 적용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도 이거 그치? 적용받은 거 아니에요. 기동민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직 이 사람도 뭐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냐. 자기네들은 당원 당규 이렇게 어겨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면서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에서 왜 규정을 뭐 그렇게 하냐 뭐 절차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판의 정당성도 없어지는 것 같고 좀 뭐 사흘 지켜보면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당원 80조 이제 완전 무력화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무력화죠. 저는 당원 80조의 무력화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정치의 후퇴죠 사실은. 정치 후퇴. 네, 정치가 어쨌든 일반 국민보다 어떤 높은 도덕성과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자기에 대한 어떤 희생, 진정성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기 좀 어려운 환경이 지금 됐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뭐 80조의 적용, 뭐 비적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치가 어쨌든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도덕성을 높여왔던 역사가 좀 약간 후퇴했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김상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제 기소된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정치를 하고 있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좀 약간 멘탈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게 역사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그리고 내가 억울하면 언젠가 국민들은 나를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이다라고 나는 굳게 믿었을 것 같아요. 저 네. 같으면. 근데 앞서 윤 실장 앞서 김상환 평론가 잠깐 얘기했듯이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지도 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좀 오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장외투쟁 주도하면서 뭔가 이슈에 좀 전환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비명계에서 얘기하고는 이재명 퇴진론 물러나라 뭐 질서는 퇴진 이런 얘기 좀 잦아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길게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 과연 얼마나 갈 거냐. 또 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하면 충분히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고 이건 물론 여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가지고 무리하게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뭐 나아간 이야기인데 저는 이 우리나라 과거 이제 뭐 일본과의 갈등이 팍 폭발될 때를 보면은 일본이 뭘 잘못하거나 아니 뭐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이제 야권이나 지지자들 야당 지지자 들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하고 기저에 있는 반일 정서의 결합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폭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기저에 있는 반일 정서는 되게 떨어져 있어요. 일반 국민들 그렇죠.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말고 네. 평소에 뭐 저 일본 XX들 뭐 사지 않겠습니다. 뭐 죽창을 들어라. 이런 거는 지금 되게 엄청나게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좀 하나 더 좀 음모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인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잖아요. 저 선거 있잖아요.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일본을 밀어주는 국면일 수 있어요. 주고받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총선 국면에서 일본이 우리를 밀어주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음모론적으로 보면. 음모론적인.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톤 조절과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그 대일 정책이 굉장히 국민적 저항이나 어떤 반발에 부닥치니까 이재명 수사 이슈로 기소 이슈로 이걸 덮어버리잖아요, 지금. 예? 전 이게 굉장히 검찰이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고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을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전 있어요. 옛날에 2003년인가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 막 토론에서 그 탄핵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역풍이 엄청 불었지 않습니까? 어떤 토론에서 한나라당 의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게 탄핵 유도론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당시에 이제 의원 되기 전이지 개혁당 뭐 그래서 왜 그거 알면서 유도당했어요?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상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게 꼼수가 보이는데 그러면 야 우리 이렇게 꼼수 할 거야 라고 사실 예고해 놓은 꼼수나 다름없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거기 가가지고 걸려주냐 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장타짜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탄핵 헌재로 좀 가고 싶다 의사표명을 하셨어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판단을 가고 싶다고. 그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동영 그 당시 의장님의 수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청와대 정무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무에서 와서 의사표명을 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정동영 의장이 의총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우리도 민주주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닥치시면서 밤새 투쟁하는 쪽으로 이제 돌아서신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장타짜한테는 이거 여쭤봐야 되겠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의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국정조사 얘기나 탄핵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국정조사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외교적인 협상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눴던 얘기들은 다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럼 그 외교적인 협상 내용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문제 삼을 거냐고요. 근데 합동청문회는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합동청문회? 외교, 국방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상원청문회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합동청문회에서 왜 이러한 여러 가지 협상안 그리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합동청문회 좀 필요해 보이고 저는 민주당이 좀 너무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네. 공격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굴종, 뭐 구려, 맞아. 외교, 뭐 울사오종 저자세, 얘기하는데. 뭐 이완용 제발 좀 이제 그만하고 집권해본 정당이니까 제대로 된 비판을 좀 아니, 해봐라. 국민들이 이게 잘못 어. 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는데 너무 자극적인 단어 쓰면 오히려 뒤로 한 발 빼실 수가 있어요. 좋지가 이해한 않아. 건 뭐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여권이 잘못한 거고 야당이 반응이 또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 너만 믿는다? 저는 이 여당 여권의 뭐 대통령실이죠. 좀 답답한 게 자 우리가 이게 몰랐느냐. 전 국민이 알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도 이야기했고 집회에서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뭐 69시간 문제도 비슷한 건데 네. 그런데 왜 그 처리를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하느냐. 뭐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은 3.1절 기념사부터 저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때 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네. 하지만 뭐 미래로 가야 하고 제가 뭐 부족함이 있더라도 믿어주십시오라는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그때 나왔던 단어들이 결단, 뭐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큰일 났어. 네. 그런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 요- 외교와 국익을 정신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어요. 요 얘기는 요 4부에서 조금 더 해보고 다른 얘기부터 좀 먼저 하고 가죠. 3부에서 마저 해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박지원 전 원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말을 전했고 박용진 의원도 말을 전했습니다. 요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원 정치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적으로 보던데 김상현 평론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원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감이 많이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전원 정치라고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문재인 파리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아 잠깐.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원 정치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전 파리 대통령 정치. 뜻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거를 다른 현역 정치인들이 파리를 그렇죠. 한다, 마케팅을 한다. 문재인 활용 정치를 하는 거지. 아. 이게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무슨 전원 정치를 할 만한 그 동인이 아. 뭐가 있겠어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아. 예? 저는 그리고 있다고 오늘 실제로 그 여기에 그 박지원 전 원장님 모셔가지고 인터뷰 하셨잖아요. 아. 한 발 빼시던데요, 뭐.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예.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 뭐 국민의힘 뭐 굳이 또 뭐 그러나 싶은데 예. 저는 좀 이해관계 일치하는 거 아닌가. 이해관계 문 일치. 대통령을 팔고 싶은 사람하고 예. 아유 왜 이래라고 하면서 만나주는 거. 그러니까 네. 최근에 그 책방인가 북카페도 열고 네. 활동 재개가 문재인 예정됐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그런 분까지는 아니야. 근데 그인 거죠. 저는 문 대통령이 이걸 전원 정치라기보다 활동을 조금 넓히려고 하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활동포. 문 대통령이 이걸 막 이용해가지고 뭐 이재명을 어떻게 한다, 밀어준다, 아니면 끌어내린다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닌데 좀 활동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 차에 찾아와주고 기사 나고 하면 뭐 썩 나쁘지 아니, 않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보좌진하고 통화하신 기자분하고 아유 복잡해. 얘기를 했는데 전원의 전원이구만. 예,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유 그래 당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좀 뭉쳐야 되지 제한도 없잖아요. 먼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얘기했겠지. 그래야죠 뭐 이런 거고 그런 거야. 네. 박용진 전 의원도 당이 그래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야 내년 총선을 저희가 승리로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 화려한 것 같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기자가 그렇게 보좌진한테 얘기하니까 아예 뭐 굳이 그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씀하신 건데 예. 또 뭐 굳이 나서서 뭐 이거 그래, 아니라고 저도 할 그랬을 거라고 필요는 봐. 없다.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네.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 너무 그러면 그러지 마. 잠깐. 그러면 이거는 그거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냥 얘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든 전직을 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의견을 그렇죠. 개진하면 뭐 그래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당신 말도 뭐 그치. 그렇겠네 그도, 이렇게. 그도. 예? 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요. 너무
뭐 크게 아니면은 뭐 어떠한 전략을 갖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당의 분란과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마쿠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또 수습해야지 누굴 밀어주고 뭐 이런 거 그렇진 아니야. 않을 거야. 이런 건 아닌데 앞으로 이런 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많은 의원들 진위 논란 뭐 이런 거는 네. 좀 재발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이죠. 그 앞서 반복될 거야. 박지원 전 원장이 저랑 인터뷰할 때 말씀하신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해석한다. 라는 그렇죠. 것도 그런 예. 부분인가요? 예민한 거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뭘 과도하게 생각해. 아니 근데 박지원 원장님은 뭐 저기 이문을 남기실 거는 뭐 충분히 남기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박용진 의원은 저는 그 박지원 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본인이 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가서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나보고 싶고 뭐 그런 이런 계기에 따른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류의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고 그렇죠. 계속. 근데 전 그럼요.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좀 뭐 제안이라기보다 충고해주고 싶은 게 아, 좀 윈윈 되는 걸 만들어라. 그치.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면 아. 되게 내 면도 올라가고 그런 아. 걸 만들어 가가지고 해야지. 아. 뭘 이런 뭐 이제 뭐 주류가 어쩌고 비주류가 어쩌고 이런 거 하면은 별로 안 좋죠. 근데 그런 좋은 거 만들어도 슬쩍 깔아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아. 그런 걸 왜 못 만들까? 근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혼란이 생기면 그것을 정치적인 권위를 갖고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나서진 않겠지만 네. 또 많은 근데 의원들이 저는- 찾아가서 얘기하고 근데 저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안을 얘기했다는 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게 박지원 지금 이렇게 원장이 말한 정치를 조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굳이 대안이 필요 없어요. 민주당의 대안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다 뭐라 그랬어요. 이건 개혁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만 가려고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 무난한 당대표 때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이 10%가 올라갔어요. 23%에서 33%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요 대안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만 채우고 그냥 정도만 걸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이쪽으로 다 몰아줘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또 네. 대통령 편마 발언 그렇게 이거 하시면 뭐 어떡해요. 편마예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하는 얘기지. 뭐 반론 있으세요? 아니요.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 좀 볼게요. 다음 주제는 요거 앞서 잠시 얘기했던 한일 정상회담 훅폭풍 요건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모두 발언 길게 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좀 아쉬워요. 네. 저는 자세하게 좀 그런 결단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할 만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23분이나 했는데 뭐 예. 항변한 것 같아요. 항변. 자기 얘기만 한 거지. 주장과 자기 주장만 항변하신 하는 것 거지.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5분 넘어가면서 보니까 원고를 읽기에 좀 급급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아니라 좀 원고를 밑에서 써준 당연히 그랬겠지만 그걸 소화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워 보였다라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원고가 지금 제가 이게 뭐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는데 원고에 이제 실무적인 준비는 참모들 하겠죠. 대통령 뜻과 다른 원고가 나올 시스템과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하나 쓰기야 누군가가 썼겠지만 동의합니다. 그 뜻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담은 것들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장타짜 항변 같았다는 얘기에서 설명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아니 왜 저렇게 급하게 저렇게 네. 거의 다 내주다시피 하면서 일본 언론들이 칭찬하는 그러한 한일 정상회담을 왜 했을까? 왜 저런 협상을 왜 했을까? 네. 그 담아 듣고 이해가 되셨냐고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네.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냥 하셨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셔서 그래도 아직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난 이해돼. 왜냐하면 계속 말했던 거거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대통령 메시지가 이렇게 빌드업을 왜 못했느냐. 그렇지. 라는 거랑 이 이후에 제가 어디 딴 데 가서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흔히 레드팀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레드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레드팀. 그건 좀 과하다고 쳐. 그럼 하기로 했어. 그럼 여기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냐의 레드팀은 있어야죠. 그거 정도는 해야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뭐 장관, Q&A. 뭐 NSC
실장, 외교안보실장, 차장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별로 준비를 안 한 것 같다. 왜냐면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지. 저는 조금 답답하고 그리고 보통 보면 잠시만. 또 우리 윤태원 윤타짜가 광고에 걸렸습니다. 3부에서 돌아올게요. 자, 윤타짜. 네. 앞서 저 2부 말미에 하던 얘기 그 레드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얘기 마저 좀 해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시 반복해서 하자면 레드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이런 큰 결정을 내릴 때 A 안으로 가느냐 B 안으로 가느냐. A 안이 메인이라면 B 안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야 되는 레드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대통령 뜻도 그렇고 뭐 전체의 뜻이 확고하다면 A 안에 가는데 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떤 질문이 나올 거냐 하기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레드팀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죠? 이번에 저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네. 그 취지는 이해하신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니 이거를 처음 말한 것도 아니고 계속 말한 네. 거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분명히 다 알겠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 이해가 하여튼 이야기 되냐고 내 반복이니까. 말은. 뭐가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왜 저런 협상을 했는지 그 국무회의 모두 그러니까 발언을 그거는 듣고 동의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저 거기에 되냐고, 대해서 이해. 답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협상이 여기에서 이제 풀릴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모두 발언을 왜 했냐고요 대통령이 모두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모두 국민들께 발언- 설명하려고. 아니 그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했지. 그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지지율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한다라고 하는데 지지율 떨어지니까 나왔던 거지.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의 프로세스들을 보면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참모 바깥에 있는 외교관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데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저는 처음부터 어제 국무회의까지 대통령의 취지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동의가 안 되고 이해를 못 하겠는 건 방식이에요, 방식. 응? 방식. 왜냐하면 그렇죠. 국제 정세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 안보나 국방 안보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포지셔닝을 지금 잘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취지는 이해를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실현하는 방식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동의를 만들어서 가고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들을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계획해내고 그다음에 울타리가 돼줄 만한 굵직굵직한 인사들을 박아서 네. 지지그룹을 만들고 이루고 갔어야 되거든요. 천천히 좀. 네. 준비를 해고 갔어야지. 네. 근데 내가 그냥 밀어붙이면 다 밀려올 거야. 불도저처럼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래서 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국무회의 발언도 그렇잖아요. 23분간 자기 주장만 하시잖아요. 나 억울해. 나 이렇게 진정성 있어. 자기 주장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에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마음이 아팠고 뭐 나도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 좀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기만 옳다고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외교를 보면요. 보통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약간 햇볕 정책.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뭐 미래로 갑시다 하다가 이제 뒤로 가면은 안 좋아져. 지지율 낮아지고 또 뭐 일본에서 뭐 이게 다 비슷해요. 박근혜 대통령 유일하게 달랐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말년에 독도를 방문해가지고 그 레거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본에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마지막에 미국에 몰려가지고 위안부 합의를 타결했던 거고 나머지는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준비 같은 게 노무현 대통령이 방일 했을 때 그때 많이 많았어요. 또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다가 다케시마라 그래가지고 다케시마에 대한 이야기는 뭐 미룹시다. 근데 통역하는 분은 독도라고 통역해주고. 근데 노 대통령 때 뭐가 있었냐면 NHK에서 일본 국민과의 대화라는 걸 했어요. 생방송으로. 초난강 연예인 그때 한류 처음 막 이렇게 붐 했을 때 나 봤어. 그때 이제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했고 국민들이 그걸 볼 때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존중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보면 저는 대통령이 존중받는 느낌은 받았는데 한국이 존중받는 느낌은 뭐 한국 무시했다가 아니라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 일본이.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멍게 얘기를 했어요. 멍게. 이 기시다 총리가 뭐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뭐 이런 보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부인했고 그런데 이란 의원연맹 일본 기준이니까 이란 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이 사람이
윤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일본으로는 보도가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대화 촬영을 제지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아니다 부인했거든요. 이런 건 왜 나오는 거예요? 저 일본 언론 보도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냥 의원들은 만나면 자기네 지역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뭐 원하는 것들을 대통령 만났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 국내 정치용으로 지역구 정치용으로 한 것이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대통령실 해명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회담처럼 의제를 긴밀하게 조율해가지고 딱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만나가지고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외교상의 그러니까 결례는 있겠지만 아니 정치는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은 다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뭐 펠로시가 왔다. 펠로시하고 별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마치 펠로시가 뭔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파리처럼 윤석열 대통령 파리 하는 정치인들은 많다. 그거는 어때? 그럼 그러니까 독도 그런 문제라는 것도 거. 저는 약간 예측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컨대 이런 지금 것까지? 뭐 일본 아니지 일본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예측해도 뭐 못 막아, 젤렌스키한테 근데 우리가 뭐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막 할 거야. 한국 대통령이 가면 분명히 일본 예측하면 막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올 테니까 모범 답안을 정해놓는다든지 하하 그런 거는 실무 단위에서 다시 이야기하시죠라고 하고 그럼 그렇게 우리도 릴리스 하면 되잖아. 막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그렇게 정리했다. 그건 어때요? 그러면 독도 뭐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뭐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합의 이행을 얘기했다. 그때 이건- 대통령실 반응은 의제로서 얘기한 적 없다. 이거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적 볼 때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약간 진실 게임의 어. 영역인데 저희 좀 뇌피셜을 펼쳐보자면은 네, 뇌피셜, 보통 뇌피셜. 이렇게 할 때 뭐뭐뭐 올리고 네. 등등 중요한 현안과 예민한 현안에 대해 가지고 논의하기로 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처리해요. 네. 그럼 일본은 이제 등등 안에 들어있다라고 뭐 생각할 것이고 거기에 뭐 부속 자료에 뭐 예컨대 뭐 독도 뭐 위안부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위안부 합의는 조금 세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생각할 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이거는 공식적인 합의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아,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가 이걸 파기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공식적으로 파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빨리 하라라고 이야기했겠지. 근데 기시다가 독도는 외교 그 당시 외무상할 때 외무상에서 이거 자기의 또 했으니까 실적이었던 자기 거니까 거잖아. 할 수밖에 독도는 없었을 조금 거예요. 거기랑 달랐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번에 한일 협상을 보면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뭐냐면 아 이제 공무원들 일을 하지 않겠구나. 왜요? 정말. 그러니까 69시간 문제와 관련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을 다 만들었더니 대통령이 결단해서 에이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이 조율이라는 것 그리고 참모들의 기능이라는 게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인 협상과 관련해서도 외교부에서는 분명히 단계별 스텝을 좀 밟아가자고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외교부에서는요. 네, 신중하게 네.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대통령은 그거 뭐냐 아니야 담장 먼저 헐어버려. 그러면 저쪽도 담장 헐을 거야. 이렇게 결단으로 외교를 이번에 준비하고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은 우리가 뭘 준비하더라도 대통령의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 다 뒤집힐 거야. 그러면 일을 안 하겠죠. 그냥 눈치만 보겠죠. 대통령 생각 어떤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지.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서 확실히 노동부보다 외교부가 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 가기 전에 대통령 가기 전에 며칠 전에 그런 기사 나왔어요. 외교부 처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대통령께서 결단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마련했다. 발 뺀 거야 이미. 네. 노동부는 지금 뭐 질의가 뭔지 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앞서 잠깐 얘기 나왔던데 네. 야당에서 국정조사 추진한다고 하고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어제 진성준 원내수석부 대표는 저랑 인터뷰했을 때 국정조사 결과 보고 나오는 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 헌법 위반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국정조사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요. 어. 지금 장 소장께서 제안하신 청문회 정도가 적당하다. 왜냐하면 이런 거의 취지가 뭐냐, 이게 성과를 낼 것이냐, 이런 걸 청문을 할 필요가 있죠. 정책이고 그걸 밀어붙이는 거니까. 근데 국정조사 실익이 없다는 얘기는 국정조사는 이게 외교 안보와 관련된 네. 거잖아요. 답변을 안 해도 돼요. 어.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서 유일하게 국회에 답변을 안 하거나 자료 제출을 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네. 그리고 형사 사건에 대한 소추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 이 딱 두 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어요. 국정조사는. 그리고 탄핵 문제는요. 과하죠. 아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도 뭐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거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과한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믿고 가야지 자꾸 내가 하면은 국민들이 다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고요. 또 하나의 용산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반에서 많이 얘기했던 근로시간 개편안 요게 있는데 이거 뭐 정책적으로 무슨 뭐 52시간이 맞다 60시간 우리가 그거 얘기할 건 아니고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혼선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많이 장타짜 있었죠. 보시고 뭐가 제일 문제예요? 여권 내 조율 기능이 마비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대한민국 직장인들 근로자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노동부에서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또한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하고 여당은 이거 뭐지? 옆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이거는 국정 운영 이런 스타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제대로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윤타짜 보시기에는 사실은 정책을 발표하고 그것도 똑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몰랐어? 알았어. 다 이야기했던 거야. 대선 때부터 69란 숫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다 했던 거고 네. 최저임금 이제 할 때부터 계속 이 방향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방향 자체는 왜 아무리- 이렇게 하는지 그거 이해가 안 돼요. 방향은 이해가 되는데 네. 왜 이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갖는 거를 그리고 이제 이정식 장관은 되게 노동 전문가예요. 네. 이 사람이 뭘 현안을 파악 못할 뿐이 아니에요. 뭐 그 방향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가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안상훈 저는 시민사회 수석이 더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 60시간 이렇게 캡 씌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랬더니 또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60시간 하는 거는 무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참모들이 얘기 숫자를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자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어. 거의 진짜 이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교과서적인 사례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윤타짜 보시기에는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 국민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럼 우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뮬레이션 같은 게 전혀 안 하고 그런 발표했다는 것 거예요? 같아요. 네. 그거 했을 때 실제로 뭐 수입이 증가 효과가 뭐 이만큼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삼모사가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조삼모삼 해야 돼요. 조삼모사가 아니라 그걸 이제 먼저 이렇게 하고 먼저죠. 하지만 노동시간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총 노동시간은 오히려 줄어들 겁니다. 뭐 이렇게 포장을 하면은 그래도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겠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라고 해서 반대의 강도가 훨씬 낮아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노동부 관료들이 그 못할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된 게 그럼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능한 거지. 모르지. 뭐. 위험한 예상- 발언을 좀. 예? 예측을 해보셔야지. 아니, 그럼 저는 예를 들어- 진짜 이런 정도 이것도 뭐 그냥 추측인데 어. 내 뜻이 좋으니까 뭐 저기 하지 않겠어? 뭐 당장 여론조사가 조금 떨어져도 감내하고 뒤에는 뭐 오지 않겠어라고 제 선회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막 포장하고 하는 거 할 바야 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거 신경 써 그런 분위기인가? 선회하자면. 너무 선호하죠. 관대하게 해석하시면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일하는 분들이 너무 위축돼 있거나 용산이나 정부에서 예, 예. 뭐 눈치 보느냐고 눈치 보고 위축돼 있거나 아니면 무능하고 게으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게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고 전시 행정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장을 가서 이해하고 현장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해보고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툭툭 터져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장관이 발표를 하면 그 무게감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관의 발표가 뭐 일개 비서가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장타짜 보시기엔 김타짜 저에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이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시민사회 수석이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니에요? 시민사회 수석이 발표했잖아. 안상훈 시민사회 수석이. 수석은 저 강수. 사회수석. 사회수석. 사회수석이. 그래서 그거 문제 같은데 저는 민주당의 반응도 결코 옳지 못한 것 같아요. 문장 어떻게 반응했는데? 야, 잘 됐다. 이거 정말 근로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니까 우리 4.5일제 근무제 빨리 법안 발의할 거야.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왜 있어요. 이렇게 정책 경쟁하는 것은 좋지만 좀 국민의 삶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은 좀 여야 간에 좀 대화하고 협상을 해야지. 이게 4.5일제 하면은요. 나 일 더 해가지고 나 월급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국회에서 할 일인데 너무 이게 자극적인 경쟁만 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집행 파트가 행정부에서 4.5일제가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행정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거 왜 못해요? 아니 난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나한테 민주당도. 돈 주면 내가 다 해줄 텐데. 그러니까 법무화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방향이 이쪽에다 정해지면 그 실무선에서 얘기가 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죠? 혼선을 가지고 조율하고 뭐 이러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뭐 120시간도 뭐 일주일에 일하고 뭐 한 달간 대선 때. 휴가가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에서는 아무리 자기네들이 머리를 짜봐도 일주일에 120시간 하면은 사람 진짜 큰일 나니까 그냥 마지노선으로 해서 69시간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고 문제점 지적이 되니까 또한 지지율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떨어진 게 한일 정상회담 때문이 아니라 이 MZ세대의 이 근로시간 문제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 빨리 다시 정책 다시 만들어와 이런 거 아니에요. 윤타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실은 이거 발표됐을 때 반대는 많은 노동자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독 MZ노조가 반대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라라고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MZ면 콕 집어요. 일단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반대하니까 살펴봐라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현 상황이.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뭐 노년층하고 TK 쪽은 버티고 있다면은 젊은 층, 대선 때 했던 쪽 중에서 젊은 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 두 개가 결합된 거죠.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준석 대표 이렇게 있을 때는 그래도 이런 행사를 하면은 뭐가 사실은 이게 보라고 하는 거가 많지. 근데 좀 붙어 나가는 느낌이었다면 붙어 나간 느낌이란 건 뭐예요? 착 붙는다라는 말을 하죠. 입에 착착 붙는다는 것처럼. 근데 이거 하면은 되게 막 어색 열매. 혹시 이제 젊을 때 그런 경험 없어요? 전 좀 있는데 뭐요? X세대와 대화한다. 제가 이런 데 나가본 적 좀 있어요. 전 안 나가봤어요. 20대 후반 30대 겉도는구나. 기자들 뭐 이렇게 할 때 뭐 X세대 뭐 젊은 90년대. 기자와 뭐 이게 뭐 선배들과의 대화 뭐 약간 그런 거 보는 느낌이야. 억지로 만들었다? 요거 좀 얘기해 볼게요. MZ세대 얘기 나왔으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새로운 청년 대변인 선발하겠다.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나는 국대다. 요거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하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과 논의해서 방식을 확정하겠다. 뭐 이런 건데 요 흐름은 어떻게 봐요, 장타짜? 이준석 전 대표 때 했던 거 벤치마킹 하는 거야? 아니면은 새롭게 하는 건가? 이건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 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거를 통해서 MZ세대 젊은 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MZ세대 여론이 많이 빠졌다고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대선 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 지지했던 MZ 흐름 지지세가 많이 빠졌다. 반대 의견이 있겠지만 어쨌든 젊은 20대, 30대 젊은 특히 남성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개파들을 내친 것에 대한 좀 반발 심리가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당대표 되고 그 다음 날 최고위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준석께 다 쫓아내야 돼, 추방해야 돼, 뭐 상종도 못할 인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아닌가 싶어요. 예.
좀 크게 보면은 거시적으로 보면 전 이준석 대표의 그게 뭐 별로 잘했다고 보진 않는데 5, 60대 기득권을 공격하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0대, 30대를 향해서 이 기득권들이 꼭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어려운 거다. 내가 이걸 해체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흐름, 논리적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권의 대통령실이든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그 기득권으로 외화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래 잘 알겠고 내가 잘해줄게 라는 식인 거 누군가가 이 사람들 공격해야 되는데 이 야당도 그건 못하고 있지. 네. 근데 이게 MZ세대의 마음 얻으려면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방법 안 되는 것 같고 출산 장려 정책도 봐보세요. 30세 이전에 아이 셋 나오면 군대 면제해줄게. 그리고 돈 줄게. 이게 상식적인 정책이 될 수가 있냐고요. 난 이게 안 좋다고 말하지. 아니 30세 이전에 아이 3명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은 밀어주겠다라는 그걸 건 국가 거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키는 의무랑 이거를 이렇게 바꿔? 아니,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생활 접근해요? 문제 때문에 군대 안 가는 게 많아요. 그게 이제 명목으로 돼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명목과 이거를 제도화 시켜가지고 자 그게 제도래니까. 아이 셋 나오면은 알겠어. 군대 안 부르주고 면제해줄게 이게 맞냐고. 오늘 요 정책 예.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유타잖아 그거 물어볼게요. 앞서 제가 잠시 물어봤던 김기현 대표가 한다는 청년 대변인 선발 방식 요거 어떨 것 같아요? MZ 세대한테 좀 소구력 모르겠어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확 풀어놓는 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들이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 지금 지도부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은 내가 이준석처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경연장이 될 거라면은 안 하는 게 낫지. 아니 저는요 이런 이벤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본 자리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이들에게 진정한 어떤 힘을 줄 것이냐 임파워먼트라 그러죠. 네. 거기에 힘을 부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로 써먹을 거냐 네. 아니면 이들을 정말 지지 세력화해서 그들에게 어떤 그들만의 결정 권한을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그 로마에서 뭐 왕권이 그다음에 귀족에게 분산이 되고 그다음에 공화정이요. 상인들에게 분산이 되고 하는 게 전부 다 그들에게 선출권이나 그들의 대표권이나 이런 걸 주면서 지지 세력으로 편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시민사회가 실패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냥 한 사람씩 뽑아다가 쓰니까 시민사회 전체가 불신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세력을 어떤 정치 세력화하고 지지 세력화하려면 그들에게 선출권도 주고 그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한 명씩 유명 셀럽 빼다가 액세서리 써먹고 그냥 우리는 뭐 MZ를 위한다 청년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준석 정치의 가치가 있었던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내용적으로 부정적인데 동등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렇죠. 그 나이 많은 분들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장타짜, 윤타짜, 김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